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19학년도 9월 모평 예술지문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입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을 듣기 바랍니다. 현대 철학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실존주의, 분석철학입니다. 비판이론은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대표됩니다. 사회의 반성에 이성을 사용하자입니다.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성의 권위를 낮추고 비이성의 권위를 높이자입니다. 이성을 비판합니다. 실존주의는요.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 선택에 주목하자입니다. 실존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분석 철학은 우리가 늘 쓰는 언어의 의미를 밝히자입니다. 언어 분석이 중요합니다. 예,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두 독일계 유대인인 베냐민과 그의 제자인 아도르노입니다. 대중문화, 영화를 베냐민은 좋게 그리고 아도르노는 나쁘게 보았습니다. 베냐민은요, 복제 기술의 아우라는 즉 원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 이것을 좋게 보았습니다. 기술 복제 시대의 아우라의 몰락은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며 대중예술은 대중의 해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복제 시대는 해방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베냐민은 영화 전함 포템킨에 주목했습니다. 아도르노는요.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이 되었다고 비판했거든요. 문화산업은 지배계급의 허위적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했고요. 아도르노는 나치 영화에 주목했습니다. 끝문단을 통해서 그를 짐작해 보겠습니다. 도시와 영화에 대해서 베냐민은 생산학파하고 소비학파를 포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생산학파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학파에 대해서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임을 알 수 있죠. 도시인은 사물화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게 사물화죠. 그러면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는 착취이면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화는 착취와 연결되겠고요. 내면 세계는 꿈과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베냐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 시선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 생산학파는요, 아도르노로 대표되는데 영화를 나쁘게 보았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계몽은 진보가 아닌 퇴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노동 양식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여러분 과학의 역사는 300년인데 기술의 역사는 5만 년이죠. 최근엔 기술의 속도가 빨라서 기술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까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과학기술이에요. 새 낱말이 다릅니다. 과학과 기술과 과학기술, 테크놀로지는 기술입니다. 갖춘 근대 생산 체제 그랬죠? 이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그러니까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생산학파는요.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서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그랬죠. 여러분, 금욕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 그런 노동이죠. 하는 유순한 몸, 반대는 저항하는 몸이겠죠. 만들어서, 다른 말로 유순한 몸으로 만드는 거. 사무라 하여 이 말이죠.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 전략이 그랬습니다. 어떤 훈육 전략일까요? 감시와 처벌. 이게 동원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면 산업혁명으로 노동 양식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훈육 전략으로 유순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다른 말로 사물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에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다른 말로 주체를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소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상실하면 사물로 전락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물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대상화라고 해요. 대상화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왜 끼어들지 못할까요? 내면 세계를 상실했으니까. 거대한 생산 기계, 다른 말로 사물인 듯하다. 이걸 나타내는 그 영화가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아도르노입니다. 미셸 푸코의 책인 감시와 처벌입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 버린 공장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청교도들조차 이 말은 누구나 다라는 뜻이죠.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쾌락주의에 기반한 소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말이죠.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 갭이죠.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문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택배가 올 때까지요. 여러분 거기에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구, 요구, 욕망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욕구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외출하셔야 되니까 네가 끓여 먹어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런데 왠지 눈물이 날 수 있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욕망입니다.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그랬습니다. 주관적 자기 환상, 다른 말로 상상적 쾌락을 자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간극이라는 게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는 거죠.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 여러분 6개월마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데요.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어떻게 돼요?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 기대를 불러오죠. 그는 이러한 기대는 다시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쾌락을 일어나게 해서 소비를 높여줬다고 캠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소비학파인 콜린 캠벨의 주장이 담긴 책인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입니다.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산학파와 소비학파, 생산학파는 노동에 주목한 거고요. 소비학파는 소비에 주목했는데 두 입장을 절충하려 하는 사람이 베냐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는데요. 베냐민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소외는 다른 말로 사물하죠. 이거는 생산학파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랬습니다. 소비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이윤을 낳는, 이윤을 산출하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행위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냐민은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 그러니까 소비의 쾌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소비학파의 주장이거든요.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은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절충한 거죠. 베냐민은 절충안인데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양식에는요. 노동 양식과 소비 양식이 있는데요. 이 노동의 소외는 사물화, 대상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소비의 쾌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학파는 노동 양식에 주목한 거고 소비학파는 소비 양식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학파는 노동 양식에 주목했으니까 여기 노동의 소외 동그라미, 소비학파는 소비 양식에 주목했으니까 소비의 쾌락에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이 소비학파하고 4번 보기를 읽어보면 베르토프도 소비학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기술로 인한 노동의 소외를 인정했죠. 그 다음에 소비의 쾌락도 인정했습니다. 베냐민은요. 생산학파는요. 일문단에서 그렇죠? 소비의 쾌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학파는 이문단에서 노동의 소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3문단 후반부입니다. 베냐민은 절충안을 냈다고 그랬죠.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 것과 새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신경 쓸 게 참 많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속도감이 있어요. 영화도 속도감이 있죠. 여러분 도시는요. 지각이 변화됩니다.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을 정확히 못 보고 다수의 점과 색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베냐민의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요. 이제 미술은 더 이상 숭배 가치가 아니라 전시 가치만이 있다. 다른 말로 원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카피되어서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되죠. 그러니까 원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또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 우리가 기차를 타면 풍경이 달라지죠.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고전주의 회화로 대표되는데요. 고전주의 회화에 나타나요. 17세기의 푸생은요. 윤곽이 뚜렷한 풍경화를 그렸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상파 그림은요. 18세기 르누아르로 대표되는데 그 풍경화는 윤곽이 불분명합니다.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이기 때문에요. 이전의 그림처럼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촉각적 지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은 그 많은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거리인 아케이드. 여러분 유리와 철로 지붕을 덮은 거예요. 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전신이에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 주었다. 베냐민은 이러한 체험, 그러니까 도시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충격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과 감각, 그렇죠? 시각에서 이제는 촉각으로 온몸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 작업만이 아니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잖아요.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영화가 현대인의 감각을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베냐민은요, 사문단에서 도시의 충격 체험을 통해서 감성이 일깨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문단 후반부에서 베냐민은 영화의 형식이 충격 체험을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해 꿈을 향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도시나 영화의 형식이나 같은 거네요. 생산학파는 일문단에서 기술이 훈육으로 노동자를 사물화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소비학파는요. 이문단에서 기술이 기대를 야기해서 소비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젊은 시절 모습과 이 글의 내용이 담긴 베냐민의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표지입니다. 고전주의 회화인 17세기 푸생의 풍경화입니다. 윤곽이 뚜렷합니다. 18세기 인상파 그림인 르누아르의 풍경화입니다. 윤곽이 불분명합니다. 유리와 철로 지붕을 덮고 벽이 없는 아케이드입니다. 사문단 봅시다. 베냐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를 플러스로 본 사람이 베냐민이고 아도르노는 마이너스로 보았죠. 새로운 예술 형식, 그러니까 복제 기술이 예술을 바꾸었다고 봤습니다. 아우라를 파괴한 것을
베냐민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아우라는 원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라는 거죠. 예술품의 종교적 가치가 지금은 전시 가치로 변했습니다. 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베냐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왜 그럴까요? 생산의 측면, 즉 노동의 측면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여러분 움직이니까 집중이 불가능하죠. 그에 비해서 그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아까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말했습니다. 리듬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 그러니까 기계장치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니까 소외된 거죠. 사물화된 거죠. 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 분업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기 어렵겠죠. 분업화로 인해서 여러분 분업화로 인해서 소외되는 거죠.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피레네를 넘다가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 49살로 사망한 베냐민의 중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서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충격 체험으로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 점은 영화와 근대 도시가 같은 거네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는 거죠.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여러분, 추리소설의 배경은 항상 도시입니다. 시골은 범인이 누군지 그냥 알거든요.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여러분, 대도시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우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 체험이요. 만남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이것이 영화의 형식 원리죠. 여러분 에이젠 슈테인 감독의 몽타주 기법을 쓴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에 베냐민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런 영화의 형식 원리, 영화는요, 수정 능력이 있죠. 여러분, 영화나 사진 같은 경우는 원본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사진 더 낮게 수정할 수 있죠. 베냐민은요, 영화와 사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형식 원리라는 게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각에서 촉각으로.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은 시각이죠.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 원리로 인해서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현대인을 이렇게 촉각적으로 훈련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시각적 무의식이라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각의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의식으로 들어올려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그 애매할 때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서 영화는 새로운 의미를 영화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여러분 매스 집단에 대해서 베냐민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공유하면서 그랬죠. 영화는 원래 같이 보는 거거든요. 공유하는 거.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아까 우리 정리할 때 꿈을 향유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이 말은 쾌락을 느낀다 이 말이죠. 영화는 최초로 대중을 예술의 수용자로 내세웠습니다. 영화는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림은 우리가 감상하는데 그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에이젠슈테인 감독의 영화인 전함 포템킨의 한 장면입니다.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해서 베냐민은 생산학파하고 소비학파를 포괄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인은요 사물화된 노동자이면서 내면 세계를 꿈꾸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이면서 이지만 꿈의 주체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사물 세계지만요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주체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근대 도시는 이렇게 베냐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 시선을 바로잡는,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1번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이 글은요. 영화의 유형이 아니라 영화의 효과를 말했고요.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2번 영화의 개념은 없고요. 영화의 효과를 말했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견해의 의의는 바로 도시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 그것이고 베냐민의 한계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번 근대 도시의 기원이 아니고 양식이고요. 영화의 탄생이 아니라 영화의 형식이고요. 공통점은 나왔죠. 그러니까 도시와 영화의 공통점은 나오는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4번 영화의 변화 양상이 아니고 영화의 특성이고요. 베냐민의 주장을 소개한 것이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5번 서로 다른 견해, 근대 도시의 삶에 대한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인 기억니은을 소개하고 기억니은 나왔고요. 베냐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소외이면서 동시에 인간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생산학파, 소비학파에 대한 이해인데요. 생산학파는요. 도시인이 지니지 않았죠. 환상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면 세계가 없으니까. 2번 생산학파는요. 근대 생산 체계가 욕망 없습니다. 왜요?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간극도 없겠죠. 3번에 금욕주의가 아니라 니은 소비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학파는요.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맞네요. 답 4번이고요. 5번 기업과 니은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한 게 아니고 강화한 것이 기업이죠. 니은은 해당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3번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가는 정신적 충격인데 앞뒤 보십시다. 형식 원리는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의 결과, 이 가의 결과,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맞습니다. 영어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는 내용이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네요.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 도시의 충격과 유사하다. 맞고요.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 가의 원인이죠. 정신적 충격의 원인은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맞습니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법인을 넘어서는 이게 무의식적이란 말이죠.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에요.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베르토프의 영화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르토프는요.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해서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 던입니다. 던이니까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 그러니까 노동의 소외가 아닌 거죠. 생산의 주체니까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서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이거 소비의 쾌락이 있는 것이죠. 관객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여러분 아까 정리했잖아요. 노동의 소의 X, 소비의 쾌락 동그라미 어떤 거였어요? 소비학파였죠. 그러니까 베르토프도 소비학파와 같다라고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럼 1번 보세요.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 소외된 게 아니고 소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소외가 극복되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베르토프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 다르고 왜 그런가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주겠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줘서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죠. 맞고요. 베르토프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 다른 말로 꿈꾸는 자를 보여주는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감독 베르토프의 영화인 카메라를 든 사나이의 한 장면입니다. 5번입니다. 베냐민이 말한 근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한 겁니다. 생산의 공간, 그러니까 억압의 공간이라는 말, 꿈꾸는 공간, 이거는 쾌락의 공간,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공간 맞죠? 2번에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 이건 뭐죠? 시각이 아니라 온몸 체험, 즉 촉각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고요. 4번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의 도입을 통해서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는 게 아니고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극복되는 것은 베르토프에 해당되는 말이죠.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베냐민 물어보고 있어요.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 세계를 베냐민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A. 아우르려는 거는 절충하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봉합하는 것은 상처를 봉합한다는 얘기고 가져다 주는 이것은 낳는, 산출하는 여러분 보증한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C에 떠올리게는
연상하게 맞습니다. 답 3번이네요. 빗대어는 여기서 비유하여 하고 바꿨으면 되겠고요. 여러분 의지하여는 기대어라는 뜻이죠. 바로잡는, 교정하는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개편한다는 얘기는 방송 개편 등에 쓰는 말이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